그래서 그런가 단기채 시장은 좀 안정되는 것 같지만 장기채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네.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단기채를 산다라는 네. 과거 Q는 이제 장기채를 샀던 건데 네. 지금은 단기채를 산다인 거니까 물론 저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단기채 중심으로 이제 채권 발행을 좀 더 하려고 하다 보니 네. 그거를 좀 더 수월하게 소화가 되려면은 연준에서 이렇게 사주는 게 좀 더 채권 미국의 채권 발행에는 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재정 적자라든가 채권 발행을 뭐 확 줄일 수는 없는 상황에서 네. 미국의 어떤 국채 발행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정도로 지금 도와주는 거지. 네. 장기채는 약간 또 인플레 우려랑 맞물려서 맞습니다.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인플레 측면에서는 오히려 약간의 악재면 악재지 호재는 아닌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기채는 뭐 이렇게 단기채 내려가면서 같이 내려갈 수는 없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계속 10년물 이제 금리를 계속 보긴 하는데 최근 들어서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고 네, 특히나 이제 리테일에서 제가 있는 이제 리테일에서는 네. 워낙에 장기채 투자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렇죠. 한 작년, 재작년부터 뭐 네. 일찍 하셨던 분들은 재작년부터도 많이 하셨었어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금리 내리면 장기채도 당연히 내리는 거 아니야 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네. 장기채 금리가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빠지고 있어요. 언제쯤 이게 좀 빠지려면 언제쯤 빠질 것인지 또는 빠지려면 어떤 요인들이 좀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네. 그게 안 빠진 게 통상 우리나라 이제 고액자산가 분들께서 네. 국채와 미국채의 장기채를 많이 그렇죠. 사신 걸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근데 여기서 이 준비한 장표를 잠깐 네.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주요 선진 국가들의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 나타낸 건데 독일이랑 중국, 일본은 이제 좀 금리가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국가들이죠. 근데 이렇게 금리가 낮은 편에 속하는 국가들의 장기채 금리도 보시면은 대략 가을 이후부터 일본도 독일도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네. 모습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미국, 호주, 영국은 이제 금리가 조금은 높은 편에 속하는 국가들인데 네. 보시면 호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가을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나라도 비슷한 논리였지만 지금 이상하게 이게 마치 짜고 치는 듯이 유럽이랑 뭐 호주, 캐나다, 네. 일본은 뭐 금리 인상을 하기로 돼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런 이제 하드 커런시, 그러니까 이들 통화들은 이제 워낙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고 환전이 쉽게 되니까 네. 그걸 하드 커런시라고 부르는데 이런 하드 커런시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하나같이 지금 막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나라들이 하나같이 이제 금리 인하는 끝난 것 같고 네. 이제 당분간 좀 쭉 중단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다음번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글로벌 주요 선진국들의 국채 금리들이 하나같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에 있고 그리고 여기서 수급적으로도 과거에는 이제 2000년대에는 그린스펀이 그때는 지금과 반대로 기준금리를 막 올려도 장기채 금리가 막 낮아져서 야 이거 왜 이러냐라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걸 나중에 버냉키가 그거는 이제 전 세계 초과 저축이 미국의 장기채를 계속 사줘서 그래서 이걸 금리를 올려도 장기채 금리는 안정되거나 낮아졌던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반대로 금리를 낮추는데도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전 세계가 어떤 초과 저축이 아니라 저마다 다들 국채를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수급이 지금 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독일, 일본 네. 할 것 없이 국채가 막 많이 발행되니까 네. 이걸 막 이제 미국 장기채나 이런 것까지 사들어갈 그럴 여유 어떤 자금 저축 네. 같은 게 한마디로 그때는 과잉 저축 같은 거였다면 지금은 좀 과잉 국채 발행 약간 그런 공급보다 상황이다 많은- 보니 그렇죠. 좀 네. 수급에서도 좀 그렇게 꼬여 있다라는 네. 게 이렇게 장기 금리가 다 같이 좀 오르는 좀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 이게 해소가 되려면 결국은 약간 글로벌리 침체로 들어가야 오히려 그렇죠. 이제 침체가 되면은 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채권이 최고다라면서 네. 이쪽으로 자금이 또 그렇죠. 아무래도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채권 쪽으로 자금이 또 이동을 하니까 또 침체가 되면은 또 이제 금리 인하도 또 재개되고 그렇죠. 많이 내릴 거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이렇게 장기채 금리가 내려올 수 있겠죠. 지금은 반대로 침체까지는 우려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금리 인하를 멈추고 오히려 올릴 수 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장기채 금리가 시원하게 빠지기는 어려운 상황. 이러다가 뭐 나중에 이제 미국이 실업률이 많이 오르거나 네. 그러니까 AI의 어떤 성장 내러티브가 좀 크게 훼손이 되거나 훼손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가 이제 장기채 금리가 낮아질 텐데 야 그게
좀 길면 한 이제 내후년 정도가 아닐까. 아직 내년까지도 뭔가 약간 좀 이런 성장이 좀 더 침체보다는 좀 더 길어지는 네. 좀 성장과 인플레이션 그렇죠. 요 우려가 더 내년까지는 좀 지배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하고 채권 투자를 밸런스를 맞춰서 하면 지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지금 채권 팔아서 주식을 해야 되기도 좀 애매하고. 애매하죠. 네. 되게 애매하죠. 예. 특히나 이제 미국 장기채 갖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이제 장기채 빠지지도 않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내년에 뭐 골드락스 온다는 말까지도 있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채권 장기채 수익률들이 그렇게 빠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럼 이제 미국 주식 사야 되는데 또 미국 주식 사자니 더 지금 변동성이 심하고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뭐 하우스비가 아니라 사견인 건데 지금 이미 뭐 글로벌 선진국 장기채 금리가 꽤 올랐으니까 네. 이 자리에선 굳이 이제 그러니까 뭐 굳이 팔 필요까지는 있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지는 않더라도 보유할 그냥 만하다. 이거는 좀 그냥 일종의 보험 같은 네. 성격으로 일단 보유를 일단은 해 나가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주식이 저는 여전히 어떤 아직 강세장이 끝나진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뭐 막 올해 하반기부터가 막 반도체가 그렇죠. 나가고 어찌 보면 강세장의 네. 시작 같은 느낌인 건데, 근데 이게 강세장의 일수록 좀 재미있는 부분은 강세장일수록 급락이 더 이렇게 폭이 크고 급락도 꽤 폭이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코스피가 약세장이었을 때 생각해 보면 급락해도 뭐 별로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는데 미국은 막 한 번 떨어지면 막 진짜 파괴적인 하락이 막 이렇게 한 뭐 개별 주식은 막 하루에 10몇 %도 그렇죠.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 그러면 이 채권을 지금 뭐 팔아서 주식 들어가기보다는 강세장에서도 이렇게 하락이 많이 나오는 구간은 또 존재하니까 그렇죠. 뭐 그럴 때 이제 한번 뭐 채권을 팔고 주식을 들어간다던가 뭐 현금이 없다면 그런 식으로 좀 굳이 지금보다는 주식이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 그때를 이제 기회를 삼아서 전환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이 급락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특히나 뭐 오라클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올해만 돌아봐도 4월 달만 해도 그렇죠. 뭐 훨씬 많이 떨어졌었고. 이게 확실히 좀 매크로 보시는 이제 메인이 채권이시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주식쟁이와 채권쟁이의 차이점은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요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달러 환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더 하고 싶어도 환율이 좀 떨어져야 할 만한데 높은 상태잖아요, 계속적으로. 네, 그렇죠. 내년에는 이제 미국이 어쨌든 간에 달러 약세를 계속 좀 간다라고 보면 이 이머징 통화 강세도 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1,470원대 환율인데요. 원화 약세는 얼마나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원화 약세라는 게 지금 저도 막 어디 부촌에 이제 증권사 가서 세미나 같은 걸 해보면 근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환율 그렇죠. 언제 환전해야 되냐. 자녀분들을 다 미국에 유학 보내고 계시다 보니 이게 환율이 오를수록 너무 예민하셔서. 맞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저도 매크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웬만한 분들의 의견이 좀 일치하는 게 단기엔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장기에는 약간 위가 그래도 좀 열려는 있는 것 같다라는 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환율에 대해서 이제 일부 지금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서학개미 탓 이런 것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드리자면 아무튼 그냥 하나만 하고 갈게요. 시간 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요거는 2010년대 그러니까 원화 대비로 다른 나라 통화들이 얼마나 절하됐는가를 보여주는데 보시면 2010년대는 원화 대비 웬만한 국가 통화들이 다 원화 대비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대 들어서는 보시다시피 이게 한 2022년 말쯤에는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나 싶더니 2023년부터는 이제 웬만한 통화들이 다 원화보다 더 강해지는 심지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 국가도 20-30%나 더 강해지다 보니까 우리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진 데는 브라질과 일본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2010년대와 2020년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라고 보면은 이거를 이제
과거 연준의 이코노미스트였던 클라우디아 쌈에게 네. 어떤 언론사가 인터뷰에서 네. 여쭤본 걸 보니까 그거는 한국이 구조적으로 과거보다 저성장 국가가 됐기 때문이다. 그건 뭐 원론적으로는 너무 그렇죠. 정답일 수밖에 너무 없는 당연한데. 얘기인데 그게 성장이 결국은 금리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201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선진국들보다 더 확실히 높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대략 한 2023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오히려 검은색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인데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저런 선진국들보다 좀 이제 더 낮은 시기를 좀 더 오래 겪다 보니까 그래서 금리 차가 결국 환율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면은 거기서 내포하고 있는 바는 이제 결국 성장의 차이가 2010년대는 워낙 글로벌 선진국들이 다 서브프라임의 그렇죠. 충격으로 침체를 그렇죠. 너무 저성장인데 그에 비해 우리는 잘 나왔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성장이 우리가 더 높았는데 지금 2020년대는 이들은 이제 그거를 딛고서 이제 성장이 좀 더 올라오는데 거고. 우리는 그때보다는 이제 저성장 접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성장의 어떤 그 격차가 2010년대와 2020년대가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보니까 이거는 그런 구조적인 면에서는 2010년대보다는 지금 환율이 더 높아지는 거는 뭐 펀더멘탈 차원에서는 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어떤 과거의 재미있는 사례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우리가 고려시대 때 중국이 금나라와 송나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고려시대까지 가는군요. 네, 근데 이제 그 송나라 때 네. 그 지폐 네. 종이화폐가 처음으로 네. 그들이 썼다고 그래요. 네. 그들이 발명을 한 건데 근데 이들은 와 이게 종이화폐라는 게 너무 편리해도 왠지 이걸 너무 남발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네. 그런데 그 위에 금나라는 야 이렇게 편리한 게 있어 거네. 해가지고 이 종이화폐를 막 기회 될 때마다 찍었다는 거죠. 네. 그랬더니 금나라의 부자들이 송나라로 자기의 부를 다 이전을 시켰던 네.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여기 내 자산을 놓고 있으면은 이게 뭔가 돈 사게 되는 것 같은데? 네. 라는 걸 느끼고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야 이게 너무 멋진 구절인데 본인이 소유한 부를 자발적으로 한 화폐에서 다른 화폐로 바꾸는 것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한국가의 부를 탈취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건 이제 SK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정리를 한 자료인데 글로벌 주요 국가의 GDP 대비 M2를 그렇죠. 보시면 이제 서구 국가들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GDP와 M2가 비율이 좀 같이 가게 좀 맞춘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확실히 그들보다는 좀 더 많이 GDP보다는 풀었군요. M2가 좀 더 많이 증가하는 네. 물론 저게 이제 우리나라는 ETF나 수익증권도 저기 들어가 있어서 빼면은 좀 더 낮아진다고는 네. 하지만 그래도 좀 저 서구 국가들보다 이제 유동성 자체가 GDP보다 좀 더 많이 늘어난 거는 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국가는 어쨌든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겪고 나서는 민간 부채를 꽤 레버리징을 했는데 네. 우리는 뭐 다행히도 그런 걸 겪지 않았다 보니 뭐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 같은 거가 이제 GDP 대비 계속 좀 더 많이 늘어나는 좀 그런 양상이었다 보니까 결국은 화폐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났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저 국가들보다 좀 부채가 많이 좀 늘어난 그래서 화폐량이 더 많이 늘어난 것도 지금 환율이 좀 이렇게 약세로 가는데 이쪽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지금 우리가 반도체 덕분에 성장해서 금리 인하를 멈추게 됐고 그에 비해 미국은 금리를 아직은 좀 더 인하를 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성장 덕분에 금리 차가 좁혀지긴 하고 그러면 이게 후행적으로 지금 이렇게 환율을 들어 올렸듯이 이게 좀 좁혀가는 과정에서는 또 후행적으로 좀 더 원화가 강세로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음모론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일본 엔화가 되게 약세이잖아요. 근데 엔화만 약세인 게 아니라 지금 대만 달러라든가 우리 원화도 원화 약세랑 되게 비슷하게 궤적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국가는 공통적으로 미국한테 지금 이제 대미 투자 한마디로 되게 많이 삥을 뜯긴 국가들이라서 지금 같이 이렇게 얻어맞은 상황인 건데 근데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은 일본은 항상 이제 환율이나 금리를 미국의 이제 지시나 영향을 많이 받았었다라는 그 역사적인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의 엔화 약세도 미국과 짜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는 또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보면 미국은 지금 제조업 살리기 위해서 소비재를 사는 게 아니라 자본재를 계속 수입해야 되는데 이 수입해야 되는 국가가 이제 다 한국, 대만, 일본 같은 국가다 보니까 이 나라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낮은 게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다 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이 세 나라의 환율을 지금 좀 약간 서로 약세로 어쨌든 다들 엔화랑 페어링 돼서 네. 가다 보니까 엔화를 약세로 딱 해버려서 그렇게 같이 약세로 지금 가는 상황인 거다. 네. 그런 관점에서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그런 기조가 좀 전환이 되면은 그래서 엔화가 지금보다는 강세로 가주면 가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의 환율도 조금 편하게 내려올 수 있지 않나. 그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내려올 수 있는 요소는 그렇게 금리 차가 좀 좁혀진다. 엔화가 이제 강세로도 갈 수 있다. 요 두 가지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